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유명 유튜버가 한국에서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나카무라 아유미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해 한국 방문 중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가치관을 바꿔놓은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방문했을 뿐인데 이제는 한국이 제 인생과 직업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과하게 보여주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한국의 첫인상을 담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한국 지하철도 그냥 평범하게 리뷰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강남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계단 옆에 자전거 전용 경사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서자 스크린 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부 역에만 있었는데 서울은 모든 역에 있더라고요.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무척 간편했어요. 키오스크에 다국어 지원이 완벽했고 영어는 물론 일본어도 지원해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역무원에게 길을 물었을 때도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셨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도 알려주셨어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띄었어요. 물론 도쿄에도 노약자석이 있지만 한국의 임산부 배려석은 색상도 다르고 더 눈에 띄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주변 승객들의 태도였어요.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여름이었는데도 지하철 좌석이 시원했어요. 알고 보니 계절별로 온도가 조절되는 좌석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온도를 맞춘다는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 촬영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칸에서 한 임산부가 탑승했는데 즉시 3명의 승객이 거의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서로 양보하라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더니 결국 한 젊은 남성이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더 많은 특징들을 발견했어요.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 설비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고 무엇보다 모든 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잘 작동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당혹감이 커져갔습니다. 왜 당혹스러웠냐고요? 평소 일본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지하철 리뷰라는 단순한 콘텐츠를 만들러 왔는데 이제는 제 자존심과 가치관을 건 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왜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발전했을까? 단순한 기술적 차이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지하철 하나만 봐도 문화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화면 속에 담긴 한국 지하철의 모습과 제 놀란 표정,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비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과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처음 가졌던 한국은 과하게 보여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세심함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영상에 담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제 구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일본이 최고라고 자주 말해왔던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영상을 올린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유튜버로서 제 진정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제가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의 컨셉처럼 가볍게 리뷰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경험한 그대로의 감정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한국 지하철 리뷰가 아닌 왜 한국 지하철만 이렇게 발전했나요? 로 바꾸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튜브 동료인 야마구치 히로유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유튜버였죠. 우리는 종종 협업도 하고 서로의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미화 콘텐츠냐? 일본 깎아내리기용? 처음에는 그의 메시지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가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마구치는 제 편집 중인 영상의 일부를 보고 반응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작업물을 미리 공유하곤 했거든요. 그날 저녁 야마구치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 중에 제 콘텐츠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국은 보여주기식 시스템이야. 일본은 실용적이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야. 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구독자들은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 알아차렸고 곧 제 SNS로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애국심 논쟁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영상 공개를 앞두고 망설임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건 아닐까? 일본 문화에 대한 배신자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하루, 이틀. 영상 공개를 미루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결국 다시 촬영본을 처음부터 천천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휠체어 이용자를 도와주는 영무원, 깨끗하게 관리되는 시설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그 시설 속에 녹아있는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야마구치의 말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결심이 섰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다만 제목을 한국 지하철에서 내가 배운 것으로 바꾸고 단순한 시설 비교보다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차이와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긴장된 마음으로 댓글을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양극화된 반응이 왔습니다. 왜 일본 사람이 한국 찬양하냐? 애국심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댓글이 있었고 반대로 오히려 이런 솔직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신선한 시각이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동남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겨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줄은 몰랐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국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지하철 하나에도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제가 만든 것이 단순한 리뷰 영상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작은 경험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창구가 될 수 있다니 유튜버로서 더 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밤을 지새운 후 저는 야마구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정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거야. 내가 본 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였어.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답장은 냉담했어요. 내 의견이지만 조심해. 이런 콘텐츠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돼. 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20만 뷰를 넘어섰고 새로운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시청자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몇몇 한국 언론에서도 제 영상을 소개하면서 저는 갑자기 양국의 문화 교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 같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유튜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경험한 한국 지하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콘텐츠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경험과 문화적 이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리즈를 기획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제 진솔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하철 시설의 차이만 얘기해도 될까? 아니면 제가 느꼈던 문화적 충격과 배움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최대한 솔직한 마음으로 임했어요. 한국 방송 진행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일본 유튜버로서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부담은 없었나요? 이런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은 좋다고, 배울 점은 배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 증가했고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보수적인 일본 매체에서는 저를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자국을 비하하는 유튜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야마구치가 자신의 채널에 한국 지하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는 제 영상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지하철이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장 혼잡도, 노선 복잡성, 유지 비용 등을 근거로 들었죠. 그의 콘텐츠를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도 자신의 시각에서 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실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일본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마구치의 영상에 많은 구독자들이 제 채널에 찾아와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한국에 충성하는 배신자 같은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점점 이런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철저한 조사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공정하게 비교하되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지하철역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실제 이용객들의 의견도 들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도쿄 지하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양국 교통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더해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두 달간의 준비 끝에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야마구치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두 나라의 시스템이 각자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을 칭찬한다고 해서 일본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콘텐츠였어요. 영상을 공개하기 전날 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라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공감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이 좋았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는 나도 지하철에서 아이와 함께 다닐 때 늘 힘들었어요. 한국처럼 바뀌면 좋겠어요. 라는 일본 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이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야마구치도 이 댓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나도 바뀌는 중이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가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작은 승리라고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요. 또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성공 이후 저는 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한국의 지하철을 리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은 자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해 주었고 제 채널은 점점 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방향성이 확립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경험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 영상의 성공 이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사람 중심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중교통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되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로 대만을 선택했습니다. 대만 역시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으로 유명했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을 모두 받은 나라라 흥미로운 비교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촬영을 위해 타이페이에 도착했을 때 기대 이상의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지하철은 일본의 정확성과 한국의 편의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특별 대기 공간이었습니다. 승강장에 별도로 마련된 이 공간은 혼잡한 시간대에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설이었어요. 타이페이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시아 각국의 지하철 문화 비교가 흥미롭다,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의 시청자들이 서로의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제 콘텐츠가 문화 간 대화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리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방송사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일본 저널에서의 인터뷰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나카무라 씨, 이 시리즈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나 시스템을 평가할 때 우리 것이 더 좋다 또는 저들이 더 앞서 있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각 나라의 시스템은 그 사회의 필요와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울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이후 제 채널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가 아닌 문화적 이해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호응이 컸어요. 많은 청년들이 당신의 영상 덕분에 다른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됐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싱가포르, 홍콩, 방콕 등 더 많은 아시아 도시들을 방문했어요. 각 도시마다 독특한 대중교통 문화와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극도로 깨끗한 지하철은 엄격한 규칙과 높은 벌금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고, 이는 싱가포르 사회의 질서 중시 문화를 반영했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각각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져 댓글창은 점점 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갔어요.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놀랍게도 야마구치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그가 저에게 협업을 제안해온 것이죠. 함께 한일 교통 문화 비교 특집을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서울과 도쿄를 함께 방문하며 특별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일본 지하철의 장점을, 저는 한국 지하철의 장점을 각각 소개하는 형식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서로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울 지하철에서 야마구치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을 도와주는 영무원을 보고 감동했을 때였어요.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아유미, 내 말이 맞았어.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야. 이 협업 영상은 우리 두 채널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유튜버가 함께 만든 균형 잡힌 콘텐츠라며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야마구치와 저는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서로의 채널에 출연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갈등과 대립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배웠어요. 때로는 그것이 더 깊은 이해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야마구치와의 초기 갈등이 오히려 제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지하철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직업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 시스템 시리즈는 계속 이어졌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의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비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접근 방식과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저의 시야도 계속해서 넓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핀란드 헬싱키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교통계획자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어에서 비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철학은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은 단순한 여행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탐구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구독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우연히 시작된 사람 중심 시스템 시리즈가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저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 유튜버가 아니라 각국의 도시, 인프라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도시계획이나 문화비교 관련 수업에서 제 영상을 보여준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저는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시설 비교가 아니라 각 시스템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학술 자료도 찾아 읽었어요. 특히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는 제 채널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탐구했어요. 한 은퇴한 서울 메트로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80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지하철 건설 초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오래된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실용주의적 접근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시스템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특히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시스템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진다. 한국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어 고맙다는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일본 시청자들은 여전히 제가 일본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며 불만을 표현했고 반대로 일부 한국 시청자들은 제가 일본의 장점을 너무 강조한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는 상황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저는 독특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그 사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하철의 정확성과 질서는 일본 사회의 규율과 전통을 반영했고, 한국 지하철의 혁신성과 편의성은 빠른 변화를 수용하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교통 시스템으로 보는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강연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대학과 기업에서의 초청 강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도쿄의 한 교통정책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정책 담당자들 중 몇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며 실제로 일본 지하철 시스템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작은 관찰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양국 시청자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자주 받았어요. 한 한국 시청자는 나카무라 씨 덕분에 일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전해주었고, 반대로 일본 시청자 중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모여 제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갔어요. 댓글창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활발한 대화가 오갔고,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미디어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될 때면 제 채널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갑자기 정치적 댓글이 늘어나고 양측에서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문화와 일상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한국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감동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의 범위를 넓혀갔어요. 대중교통에서 시작해 도시 디자인, 공공 서비스, 교육 시스템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를 다루든 사람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했어요. 이런 저의 활동이 인정받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일문화교류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나눈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수상 이후 제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어요.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국제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이것이 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경험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의 도시계획학과가 공동 주최한 이 워크숍에서 저는 두 나라 학생들이
함께 미래의 도시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워크숍 초반에는 양국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국가 간 역사적 갈등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첫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자 자국의 대중교통에서 가장 불편했던 경험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활동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복잡한 환승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일본 학생들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죠. 서로의 공통된 고민을 발견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혼합팀을 구성해 미래 도시의 이상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제를 주었어요. 팀마다 한국과 일본의 장점을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별 맞춤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어린이, 청년, 노인 등 각 세대의 필요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워크숍 마지막 날, 한 일본 학생이 발표 중에 한국어로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참가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니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워크숍의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사람 중심 시스템 시리즈를 넘어 이제는 문화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이라는 더 넓은 주제로 콘텐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각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협력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와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비교하는 특별 시리즈도 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소니, 현대와 도요타 같은 기업들의 접근 방식 차이를 분석하며 문화적 배경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어요. 이 시리즈는 비즈니스 관련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한 일본 기업의 임원은 제 영상을 전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하기도 했어요. 제 콘텐츠가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척 보람찼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국제 미디어 그룹에서 저에게 아시아 전역의 도시 문화와 혁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유튜브를 넘어 정식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는 제 커리어에 있어 엄청난 도약이었고,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함께 왔습니다. 첫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아시아의 스마트 시티였어요. 서울,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맥락에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촬영을 위해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저는 더욱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 도시가 직면한 문제는 달랐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해결책은 항상 기술적 혁신과 인간적 배려가 조화를 이룬 경우였습니다. 서울 촬영 중에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이끄는 책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술 중심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했어요.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생활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시스템과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요. 이것은 제가 처음 한국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아시아 도시들의 혁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강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고향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받은 편지였어요. 학생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수업 시간에 보고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 도시에 대한 그림과 편지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희망이 담긴 그 편지들을 보며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시즌 2 제작이 결정되었고 주제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도시가 어떻게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친환경 도시 계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 도시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서울 촬영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처음 감동받았던 그 지하철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왔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날 저는 홀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처음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촬영 컷으로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배려는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즌 2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쉼없이 달려온 터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향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어요. 휴식 중에도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제안만은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일주일간 특강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문화 간 소통과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젊은 학생들과 나누는 기회였어요. 한국에서의 특강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적 한계도 있었고 교육자로서의 경험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특강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긴장됐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따뜻한 환영과 호기심 어린 눈빛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국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제 삶과 커리어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한지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 시스템의 장점도 알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국의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도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강 중반,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냈어요. 자신의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공공 시스템 하나를 선택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그 제안은 자국과 다른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어야 했어요.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이틀 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날,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일본의 조용한 열차 문화와 한국의 편의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지하철 모델, 스웨덴의 공공도서관 시스템과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마을 문화센터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미래가 정말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강 마지막 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도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사용자의 필요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특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학생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첫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작은 기념품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경 없는 도시 디자이너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아시아 여러 도시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공공공간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로 서울과 도쿄의 지하철역 주변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도시계획 전문가, 디자이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제 소규모 개선 작업을 진행했어요. 특히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민 참여형 도시 개선 모델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보람찼어요. 또한 국경 없는 도시 디자이너의 활동을 통해 제가 미디어 인사로서 가진 영향력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 공공공간에서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미디어 활동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채널은 계속 운영했고 이제는 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나 비교를 넘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는 아시아 각국에서 자신의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에피소드 중 하나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원봉사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돕는 노인 모임을 소개했어요.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을 찾던 이분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도쿄의 한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 주변에 버려진 공간을 커뮤니티 정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지하철역이라는 단순한 통과 공간이 어떻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도시와 그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종종 거창한 정책이나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종종 거창한 정책이나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제 일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 자체보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지하철에서의 그 우연한 경험이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왔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단순한 여행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에서 이제는 문화 간 이해와 도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왜 한국 지하철만 이렇게 발전했나요? 라는 순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도시 디자이너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전문적인 도시계획가나 교통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런 제안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제가 가진 문화적 렌즈였어요. 기술적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문위원으로 베트남 하노이의 신규 지하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고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지만 현지 상황에 맞는 적응과 수정이 필요했어요. 하노이 방문 첫날, 저는 현지 교통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베트남의 독특한 오토바이 문화와 비공식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찰하며 이 도시만의 리듬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많은 엔지니어와 계획가들이 서울이나 도쿄 지하철과 유사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베트남만의 문화적 특성과 도시 패턴을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공적인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원칙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강조한 것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제안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용한 인사이트가 도출되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인들의 오토바이 사용 패턴을 고려해 지하철역 주변에 안전한 오토바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가족 구조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장에서 구매한 큰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더 넓은 출입구와 다목적 공간이 포함된 역사 디자인이 채택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필요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제 미디어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노이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글로벌 솔루션, 로컬 적용이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도시 솔루션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적용되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에피소드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베트남 하노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개발도상국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발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발전일까? 아니면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일까?
이런 질문들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내며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서울 메트로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였는데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아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시스템의 장점만 강조하고 개선할 점은 간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시스템을 바라보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 작은 관찰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화 간 대화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시각이 만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그 시스템이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회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포용적 도시 디자인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제가 지난 수년간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며 관찰하고 배운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도시 시스템이 어떻게 더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제안을 담았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한 달간 체류하며 다양한 지하철역과 주변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 혼잡도 정보 제공, 미세먼지 수치 표시, 더욱 개선된 장애인 접근성 등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젊은 도시계획가들과 디자이너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글로벌한 시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문화적 자부심과 열린 마음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처음 한국 지하철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의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저는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강연 투어를 진행했어요. 서울, 도쿄, 타이페이, 싱가포르, 방콕 등을 돌며 각 도시의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없다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강연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제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서울 메트로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처음 감동받았던 그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4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날 저는 오랫동안 그 역에 머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진정으로 보았던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배려의 문화였어요. 이러한 가치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하고 그곳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한국 지하철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은 항상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배려는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